김기영 감독님의 유작 죽어도 좋은 경험이 개봉했습니다. 이 영화는 환여처럼 재개봉은 아니고요. 당시에 미개봉되었던 작품이 복원되어 31년 만에 처음 개봉하는 작품이죠. 아마도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제 생각엔 윤여정 배우님의 아카데미 조연상 수상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환여 리뷰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윤여정 배우님의 인상 깊은 수상 소감이 자중을 유쾌하게 만들었었죠. 미나리의 제작자였던 브래드 피트에게 농을 던지신 게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때 또 하나 묵직한 울림을 주었던 게 소감의 마지막에 김기영 감독님을 언급한 부분이었습니다. 시상식을 생중계하던 이동진 평론가도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갔죠. 그녀의 발언은 김기영 감독님의 환여가 윤여정 배우의 첫 스크린 데뷔작이었던 말로 시작되는 찬사였습니다. 김기영 감독님은 박찬욱, 봉준호 감독 같은 국내 거장들도 공공연하게 우상이라고 언급하는 감독님이죠. 특히 봉준호 감독은 옥자로 2017년 칸 영화제를 찾았을 당시 영화적인 멘토는 여러 감독이 있는데 한국의 한여를 만든 김기영 감독님, 어제 칸 클래식에서 선보였던 이마무라 쇼에이 감독을 멘토로 모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CGV 명동역 시네 라이브러리에 김기영관이 있기도 하죠. 그런저런 이유로 최근에 환여가 재개봉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죽어도 좋은 경험이 복원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김기영 감독님은 사모님과 함께 명륜돈 집에 화재가 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본인 스스로 유작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작품은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죽어도 좋은 경험이 일종의 감독님의 유서처럼 보이더라고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하여 자동차, 올림픽대교, 초보 운전이라는 표시가 상징하는 것, 그리고 여정, 명자 두 여인이 동일 인물로 보이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까지 죽어도 좋은 경험,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정당방위로 쏴 죽이는 연습이야. 제가 김기영 감독님 영화를 모두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세계에 대해 일반화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밀고 나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기영의 영화는 외부와 내부가 충돌하는 세계를 그린다.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 내부는 집안, 외부는 집 밖일 겁니다. 죽어도 좋은 경험에서 보면 집안은 여전히 보수주의, 가부장제의 그림자가 짙은 데 반해 집 밖은 엄청난 사회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둘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충돌의 결과는 마치 두 지각판이 부딪혀 산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뭔가 기이한 돌출점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먼저 집안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어도 좋은 경험에는 세 갈래의 가족이 나오죠. 최여정, 정동식 부부, 이명작, 김원석 부부, 그리고 원석이 두 집 살림을 하면서 조직된 조길려, 김원석과 길려의 세 딸로 구성된 가족. 이 세 집안에는 공통적인 이슈가 있는데요. 그것은 자식을 경유합니다. 여정, 동식 부부는 동식이 운전한 차량의 사고로 아들을 잃은 것으로 묘사되죠. 그 이후 둘은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지붕 아래 사실상 남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하지 않는 것으로 표현되고 심지어 여정은 성적으로 불감증인 여자로 묘사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정은 어떻게든 아이를 갖기 위해 여러 남자와 관계를 가지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를 이으려는 것이겠죠. 명자 원석 부부는 원석이 둘째 부인의 관계로 정관 수술을 해서 아이가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집은 가부장적 묘사가 세 가족 중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기도 하는데요. 원석의 부모가 찾아와 5년 동안 임신을 못한 여성을 더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혼을 종용하죠. 심지어 원석은 부모의 앞에서 그녀를 폭행하기도 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여자를 그렇게 다루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여성을 남성의 아래라는 것처럼 다분히 남성 중심주의적인 멘트를 날리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길려는 자신의 세 딸을 원석의 족보에 넣기 위해 권모술수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도 대를 잇는 것에 천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족보존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 세 집안은 모두 상당히 전통적인 사고방식 속에 놓여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다면 집 밖의 상황은 어떠한가? 이것은 올림픽대교와 자동차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환여에서도 서울의 31층짜리 빌딩을 보여주면서 시작했듯 죽어도 좋은 경험 또한 올림픽대교의 거대한 면면을 담으면서 시작됩니다. 전자는 70년대, 후자는 90년대의 발전된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죠. 아주 직접적인 방식인데요. 이 정도의 기술력이 들어가는 건물을 우리나라가 지을 수 있는 시대다라는 표현일 겁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아직 과거에 머물고 있는 집안의 모습과의 명징한 대조를 표현하려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화에서는 아파트 옥상에서 단지의 전경을 보여주는 장면들을 삽입함으로써 개발된 서울을 직시합니다. 이와 마찬가지의 맥락이 자동차인 거예요. 물론 자동차는 현대라는 시간이 도착하게 한 주요한 이기 중 하나이기도 하죠. 영화에서는 이러한 지점에서 한 발 더 밀고 나갑니다. 죽어도 좋은 경험 처음에 보면 여성들이 운전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곧 얽히게 될 세 여성이 모두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만나는 것이 묘사되죠. 말하자면 집 밖의 세상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고 여성이 직접 핸들을 잡기 시작하는 여성의 주체적 모습들도 슬쩍슬쩍 보이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집 안에서 여성들은 여전히
보수적 분위기에 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김기영 영화는 집 안과 집 밖, 말하자면 내부와 외부 사이에 간극을 찍는 영화로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상극에 위치한 이 두 가지가 충돌하면서 화녀의 명자 같은 기이한 여성이 등장하기도 하고 죽어도 좋은 경험의 여정 같은 캐릭터가 등장하기도 하는 거죠. 영화에서 이 충돌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자동차 사고일 겁니다. 여정의 아들도 차량 사고로 죽었고 명자와 그녀의 세 어린 딸도 차량 사고로 비명횡사하죠. 마치 집 밖을 상징하는 자동차라는 무엇이 집 안의 가족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정당방위로 쏴 죽이는 연습이야. 너나가 잘못됐으니 하나를 빼버려도 아깝지 않을 거야. 내 남편을 죽여줘야겠어. 서도영 급했듯 죽어도 좋은 경험은 김기영 감독의 전원 혹은 유언 같은 영화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영화가 섹스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설명해야 할 것 같아요. 여정은 남편 동식에게 명자와 동침을 하라고 종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여성이란 아이를 출산하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창조를 하는 존재다. 남성은 사정 후 완전히 힘을 잃어 나약해진다고 말하기도 하죠. 이를 비약하면 그녀는 남성에 대해 씨앗을 공급하고 나면 쓸모가 없어지는 존재라는 듯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섹스에 대해서 상당히 여성 주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영화에서 여정과 명자는 남성 호스트들을 만날 수 있는 유흥업소를 자주 방문합니다. 특히 여정은 여러 남자와 밤을 함께 보내죠. 동식과 명자가 동침하기 전에 동식은 말 그림이 있는 벽화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말에 대해 좀 아는데 앞말이 배란 시기가 되면 순말을 물어뜯는다. 그 이후 동식 명자의 섹스신에서 명자는 동식을 무는 것으로 묘사되죠. 그러니까 그녀는 그 순간 앞말과 동일해지는 겁니다. 즉 앞말처럼 섹스의 행위를 주도하고 있는 거죠. 유사한 맥락으로 명자가 전 남편 원석과의 섹스를 할 때도 말 그림이 나왔었습니다. 원석은 자신은 성욕이 생길 때마다 물을 마신다며 언제나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명자를 덮치죠. 그러니까 이 영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섹스의 주도권이 반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 둘은 잉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영화의 내적 논리와 배반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반대로 명자가 주도하니까 동식의 아이를 갖게 되죠. 사실 여기까지는 그동안 김기영 감독의 세계에서 보이던 맥락과 유사합니다. 억압된 여성의 욕망의 표출이라는 측면에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죽어도 좋은 경험에 대해 유서라는 표현을 쓴 것은 감독님이 한 발 더 밀고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동식의 자살입니다. 화녀와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화녀에서는 결국 영화는 여성의 우울로 종료되죠. 남성은 여기에 어떤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죽어도 좋은 경험에서는 동식이 자살을 하면서 유서에 당신은 나의 아내라며 사과 비슷한 것을 하죠. 그것을 읽고 오열을 한 여정은 죄책감 때문인지 본인 또한 자살을 합니다. 심지어 자동차를 타고 전봇대 같은 곳에 박아서 죽는 자살의 방식 또한 챕터 1에서 말씀드린 부분과 연결시켜 볼 수도 있겠죠. 이러한 맥락에서 저에게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동식으로 대표된 남성의 사과에 대한 결과로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명자가 아이를 경찰에게 맡기며 버리려고 하자 원석이 따라가 데리고 나오죠. 원석은 여보 얼른 오라며 손짓합니다. 둘은 다시 재결합한 것으로 보이죠. 이 장면에서 재미있는 게 원석이 뒷자리에서 아이를 케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명자가 운전대를 잡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차량 뒤에는 초보 운전이라는 한문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사과를 하고 나니까 공동 육아를 하고 운전이라는 주체성을 여성에게 이양하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탄생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러한 형태의 가족은 아직은 초보 운전이지만 말이죠. 저는 이런 맥락에서 김기영 감독님이 제시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보이는 거예요. 물론 이는 1990년 기준이겠죠. 마지막으로 최여정과 이명자가 동일 인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영화에는 부제가 붙죠. 천사야 악녀가 되라. 그러니까 죽어도 좋은 경험은 명자가 천사에서 악녀가 되는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그녀를 악녀로 만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과 세뇌를 시키는 것은 분명히 여정이죠. 비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자에게는 전통적인 여성성을 강조하는 측면과 신여성의 최전선을 상징하는 측면이 공존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즉 천사와 악마가 동시에 내면 속에 있는 거죠. 천사는 명자의 얼굴로, 악마는 여정의 얼굴로 나타납니다. 이 두 측면이 적절하게 융화되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분열되는 것으로 표현되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집의 내외부의 간극, 그로부터 나타나는 충돌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 세상만큼 발전하지 못한 집안의 세상 속 남성 중심주의 때문인 거죠. 그런데 영화에서 남성이 이에 대해 사과를 표명하자 악마적 측면의 여정이 죽는 거죠. 사과를 한 바로 다음 쇼트에서 기다리던 아이가 출산하는 장면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급했던 초보 운전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게 되죠. 말하자면 저는 이러한 지점에서 감독님의 전언 혹은 유언 같은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미안하다. 그러니 여자여 악녀를 지우고 천사가 되라 라는 것이겠죠. 죽어도 좋은 경험은 아무래도 복원된 영상이어서 그런지 뭔가 감정선, 이야기적 측면에서 툭툭 끊기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이유는 김기현 감독님의 영화는 어차피 이야기보다는 이미지와 상징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영화를 보고 나니까 김기현 감독님이 살아계셨다면 그분이 묘사하는 21세기의 여성상 그리고 가족상은 어땠을까 무척 궁금해지더라고요. 지금까지 죽어도 좋은 경험에 대한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